코로나19와 관련해서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인 3월 8일 0시 기준 하루 새 늘어난 확진자 수가 367명, 누적 기준으로는 7,000명을 넘기는 했지만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수치로는 이렇게 일단 안심이 되는데 그렇다고 마냥 마음을 놓을 수도 없겠죠.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오부제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매 지침이라는 것도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확진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줄곧 400명을 적어도 넘는 정도의 확진자 수가 매일같이 나왔는데 일일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 300명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네네. 어떤 소식이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 그 검사 마무리되어 가면서 일단은 확진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국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집단 감염에서 이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다면은 확진자 수가 늘 수 있어서 지금부터도 계속 그런 국민들이 서로 이제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에서도 방역을 강화해서 그런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네네. 한다 정도로 들리는데요. 네, 사실 신천지 쪽에서는 잡음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말이 좀 다른 상황인데 네네.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때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좀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증상이 없었다면 이제 정확히는 어제 기준입니다만 어제부터는 차차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된다라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의 대응이 좀 더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면은 지금 확진이 안 된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최종 접촉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그동안에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면은 그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너무 집단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걸 줄이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몇백 명이 지금 검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기간은 지났지만 격리 기간 지났지만 만에라도 있을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검사로 확인해서 이제 격리제를 풀겠다 해서 격리를 좀 연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검사를 하고 격리제 하는 것이 일단 좀 안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은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 자체를 놓고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2주 그러니까 14일을 자가격리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잡았는데 예전 중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거보다 잠복기가 좀 더 길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 최근 중국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남녀,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도 잠복기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장이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제출한 논문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하다 보니까 면역 계통을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잠복기가 14일보다 긴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잠복기 14일 지난 이후에도 확진된 환자들이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최대 잠복기는 14일보다는 길 수 있다. 라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14일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더 조심하고 증상 변화를 보고 또 그리고 다 자기가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거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일단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집단 감염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확진자의 거의 80% 이상이 80% 가까운 수가 집단 감염으로 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런 식의 수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좀 개괄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감염병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 코로나19가 유독 심한 상황인가요? 네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감염력이 높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 집단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클럽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네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생긴 건데 네. 특히나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앞서 말씀드린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들이 좀 걱정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네. 실제로 우려되는 지점이 뭔지 그리고 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네네.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도 괜찮고 증상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예. 좀 20대를 중심으로 좀 그런 경각심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20대가 감염됐을 때 그분들이 감염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모님이나 뭐 가족 친지들을 감염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기는 뭐 혼자 지낼 것이다 뭐 이러면 다르겠지만 사실 클럽 가는 것 자체가 혼자 지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은 밀집된 공간에 가는 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클럽을 닫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가 좀 조심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노인층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점이 특히나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높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데 대처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다 보니까免疫力이 좀 떨어져 있어서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감염되었을 경우에 치사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이제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 뭐 의료진이라든지 뭐 그런 간병인들이 좀 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그다음에 환자들끼리도 접촉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재 같은 뭐 제약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망자도 지금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 그러니까 암 같은 질병을 이미 앓고 있었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사망하시는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뭐 아주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다행은 아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 기저질환 없는 분들이 4분 있었는데 다 65세 이상이어서 고령자의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뭐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확진될 경우 바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원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조금 입원 전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진된다면 빠르게 입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임신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태아에게까지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걸린 이 어머니 입장에서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임산부도 지금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산부다 보니까 태아를 고려해서 쓸 수 있는 치료약이 좀 제한적입니다. 예. 태아한테 해를 미치는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가 일단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를 좀 기원해야겠고요. 뭐 다행히도 태아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가 수직 감염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태아한테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병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스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생년의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마스크를 사게 되는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뭐 일부는 대리 수령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네. 일단 뭐 대리 수령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조건을 좀 세분화해서 장애인과 그다음에 2010년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 그리고 1940년생 이전 출생자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같은 분들은 이제 신분증과 그러니까 등본이라든지 그와 이제 수령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통해서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마스크 생산량과 우리 국민들의 수를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일주일에 2장을 채 못 쓰는 생산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오부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까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2장 가지고 써야 된다면 뭐 매일같이 마스크를 끼고 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 가지고 이틀 사흘씩 써야 할 텐데 네네. 이렇게 정부는 일단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재활용을 하거나 혹은 면 마스크를 쓰는 것 이게 감염을 막는 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를 종류를 보면은 필터가 있는 마스크와 필터가 없는 면 마스크, 뭐 부직 마스크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예. 필터가 있는 마스크는 뭐 KF80, 94, 뭐 99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의 크기를 보면은 한 0.1 마이크로미터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 필터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러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말 형태로 침에 섞여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평균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필터가 있는 마스크는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터가 없고 좀 뭐 간격이 크다 보니까 비말을 막아주는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이 많은 곳을 가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숨 쉬는 것도 고려했을 때 KF80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진의 경우에는 그 감염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F94 이상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같이 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 재활용이라든지 마스크를 8시 이상 쓰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재활용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뭐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스크를 구겨뜨리거나 만지지 않고 그대로 벗은 상태로 놔두고 잘 건조시켜서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요법이라는 게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뭐 비타민 C라든가 네. 김치를 많이 먹으라든가 네. 혹은 안티프라민이라는 항생제를 먹으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근데 그리고 뭐 먹어서 항생제를 먹는 것이 뭐 바이러스를 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근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 사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먹는 것들도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셀프 백신으로 알려진 철저한 손 씻기와 뭐 마스크 쓰기 그리고 뭐 얼굴을 만지지 않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먹는 걸 통해서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이슈 분석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연하시는 분들께 꼭 한 번씩 드리는 질문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좋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민들은 일단 지금 자기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왜냐하면 무증상도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회사나 이런 데 가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다. 내가 회사에서는 그렇지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눈치를 보느라고 네. 자가격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회사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 없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방침을 좀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용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